대일경, 그 다음에 소실지경, 그 다음에 여기 금강정경. 실제로는 이 두 개가 투톱입니다. 투톱체이고 소실지경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 대일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태장계 만다라. 그 다음에 금강정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금강계 만다라. 이렇게. 그래서 만다라.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밀교에서 말하는 건 뭐냐? 즉신성불이에요. 지금 이 몸으로 붙다가 된다. 이 몸으로.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밀교 이야기. 예. 근데 당현종 뭐 이때 시기가 측천무, 당현종 이때 시기들이 아무튼 다 굉장히 번성했던 시절이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는 진짜 봄 되면 꽃이 한꺼번에 피잖아요. 비슷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태종부터 시작해서 당현종까지 이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불교의 봄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막 백화가 만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 하나하나 폈다가 이렇게 치면 우리 같은 사람도 얼마나 좋겠어요. 설명하기 좋고. 막 동시에 막 참 그렇지. 저기를 또 비집고 왕중왕전에서 뚫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 근데 외국인은 또 외국인 버프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당나라가 이런 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나중에 제가 이제 송나라 얘기할 때 좀 뭐 그런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송나라는 한족 국가래 가지고 상당히 폐쇄적이고 제도적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나라는 당나라를 만든 거는 수나라 당나라는 다 관농 집단 관서하고 아니야 관중하고 농서 쪽에 있었던 선비족 팔주국 집단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유목문화가 있는 거예요. 유목문화하고 농경문화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다 겪어봤어요. 여러분들 세대에는 뭐 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IMF 이전이 농경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공서열제. 네, 그게 송나라가 그런 식의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IMF 맞고 난 뒤에 이제 뭐 이직도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년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졌죠. 그래서 여차하면 직원도 옮길 수 있는 거고 위에도 어떻게 사람을 날릴 수 있는 거고 막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졌죠. 그게 유목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능력제 중심이 유목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봉제냐, 연공서열제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그런 쪽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능력제라든지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그 사람의 출신이라든지 집안 배경이나 이런 관련이 없는 거야. 그냥 데려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치원 같은 경우도 그게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1등을 해서 빈곤과 에서 합격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알록산 같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난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그게 이제 절도사가 너무 좀 권한이 강했죠. 그러니까 전라도 도지사 뭐 이러는데 군사권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동네 왕입니다. 일종의 행정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알록산 같은 경우는 세계 절도사거든요. 3도 절도사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뭐 여차하면 한번 뒤집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데 외국인 출신이 그렇게 고위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당나라는 능력제 사회라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 출신으로 뭐 한국으로 귀화했다고 치더라도 순수 외국인 혈통이야. 그런 사람이 한국으로 귀화했어도 그런 사람이 장관 임명을 받을 수 있을까? 어려울 겁니다. 아직까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니까 지금 그 정도가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사회였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인도에서 온 저런 스님들, 스리랑카에서 온 스님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두 종류 뜬 스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엄종의 뭐 현수법장 스님이나 이렇게 한족 출신으로 해서 밑바닥부터 이렇게 쫙 올라오는 스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외국인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버프를 받아가지고 뭔가 대단할 거야. 뭐 이러면 이제 언어도 잘 안 되는데 먹어주는 뭐 이런 거. 우리에도 예전에 있었죠. 진짜 좀 잘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뭐 조치훈 구단 이런 분들
일본에서 뭐 바둑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치훈 구단 모르세요? 조훈현 구단 앞이 조치훈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 일본에 일찍 가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한국계라고 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버프를 줬었지. 버프를 줬었지.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국 유명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내한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환호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게 이제 그 버프를 받는 거죠. 그분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고 그냥 자기 영화나 안 그러면 뭐 노래 홍보차 이렇게 잠깐 들리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기로 뜬 사람들, 바닥에서 굴러서 개인기로 뜬 사람들이 최고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분들은 정체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거 언어 잘 안 됩니다. 언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지만 이분들이 중국에 도착해서 나이랑 다 나란다 출신이라는 나이가 많고 나란다 출신이라는 동아시아에서 먹히기 좋은 구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해드렸고 이거 얘기 안 해드렸네. 잔밀, 순밀 이게 잔밀이라고 하는 거는 밀교는 밀교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밀교 그러니까는 잡다한 밀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주술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법을 통해서 뭐 에너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진원 같은 걸 해서 뭐가 되는데 그게 체계적이지 않고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무속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속이 더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종교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무속은 발전해서 종교화된 거야. 그게 힌두교야. 중국 무속도 발전해서 종교화된 거야. 그게 도교야. 우리나라 무속은 거기까지 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거고 각계 격파를 당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우리나라 민족과 가장 결부되어 있는 게 무속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까놓고 얘기해서 불교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다. 그냥 외래 종교예요. 기독교보다 훨씬 이전에 들어왔을 뿐이지 외래 종교예요. 무속은 우리 종교입니다. 그냥 따지고 보면. 그런데 걔네는 종교적인 어떤 틀을 끝까지 못 만들어낸 거죠. 못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산만하게 있는 거를 밀교가 체계 형성을 못했을 때를 잔밀이라 그래요. 잡동사니 밀교 이렇게. 밀교는 비밀불교라는 뜻입니다. 비밀불교. 부처님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비밀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이게 족보가 있는데 말이야. 이거 쪽집게 너만 뭐 이런 거. 그런 부처님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저런 게 인도에서 점점 좀 주류화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발전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발전하고 안정되고 경제력이 높아지면 주술성이 쇠퇴할 것 같잖아요. 합리성이 더 비중이 커질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봐봐. 3만 불이 넘었는데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는 주술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말초적 주술성이라는 게 있고 고급 주술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초적 주술성은 뭐냐면 내가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진짜 간절한 주술성. 그런 거 말고 그런 주술성 말고 여러분에게도 주술성들이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술성들이 조금씩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복복자 같은 거 이렇게 디자인으로 해놓는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 전통 문양에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목숨 숫자, 복자, 그다음에 박쥐 뭐 이런 것들, 다산, 풍요, 건강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주술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주술성이 있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술성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뭐 타로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점집에 가서 막 이렇게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지만 주술성.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어떤 이런 마스코트를 갖고 다닌다거나 안 그러면 어떤 이런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주술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 행운이 온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그러니까 네이크로 봐도 주술성이에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그런 건 좀 고급 주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믿고 신뢰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꼭 뭐가 터져야 돼가 아니야. 못 살 때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주술성이고, 이거는 좋은 게 좋다 하는데 뭐 이러니까 그냥 한번 하는 거지.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하지만 주술성이 상대적으로 있다니까요. 그게 고급 주술성.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양적인 게 늘어나고 그게 이제 사상적인 걸로다가 이렇게 융합이 되면 하나로 뭉쳐질 수 있으면 그게 순밀이 됩니다. 순밀이 돼. 그리고 이게 좌도밀교라고 이름부터가 좀 거지 같지. 좌밀. 인도에는 이제 뭐 탄트라 밀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진원 밀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뭐 실운승 뭐 복잡합니다. 저게 나중에 커지면 계속 분할되기 마련이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카카오 같은 것도 커지니까 계속 분할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 좌도 밀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잡스러운 약간 주술성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어떻게 정리가 돼서 깨끗한 주술성. 깨끗한 주술성.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사시하고 불공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이 번역한 걸 바탕으로 해서 태장계 만다라 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태장계 만다라. 그래서 거기 이제 중대파려번이라고 해서 만다라가 두 개가 있어요. 금강계 만다라, 태장계 만다라. 이렇게 두 가지가 유명하고, 그 금강계 만다라 같은 경우는 금강정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거고, 태장계 만다라는 대의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고, 만다라가 중간에 이렇게 연꽃같이 이렇게 연꽃이 펴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가 이렇게 만들어 있으면 그건 태장계 만다라. 그걸 중대파려번이라고 합니다. 중대파려번. 가운데 부처님이 있고 연잎같이 8개가 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태장계 만다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13대원이 있고 거기에 존상을, 불보살상을 얼마를 배치하면 414상. 414, 그러니까 불국토를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밀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지금 붓다다 라고 해서 내가 지금 붓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현재 자각하도록 하고, 그 세계들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치시키게. 저게 저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게 될까 싶지 않은데, 뭐 아무튼 걔네는 그렇게 해요. 걔네는 그렇게 해. 그리고 금강지라고 하는 분이 719년에 중국에 들어왔고, 지금 3년 뒤잖아요. 3년 뒤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분은 또 남인도 용지 제자래요. 남인도 용지 제자고, 나란다 수학이고, 나이 많고 나란다 수학이고 똑같아. 요 나이 약간 얘기하는 거, 나란다. 남인도인데 왜 꼭 나란다까지? 나란다는 북인도 쪽인데 꼭 왜 남인도에서 출가한 분이 북인도까지 갔을까? 그냥 드는 의심. 내 신심이 부족해서 그래. 신심이 부족해서 그래.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도는 땅이 넓어서 남인도 사람이 북인도 가서 수업을 듣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언어나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뭐 전라도 사람이 서울 와서 공부하는 게 뭐 어려워요? 나라가 작아서 그래. 야, 나라 작아서 그래. 인도나 중국은 그렇게 잘 안 된다니까. 이게 말부터 다시 배워야 돼. 그런데 남인도 출신이 나란다로 간다? 이거 그냥 조금만 들어봐도, 야, 이거 견적은 잘 안 나오는데? 견적은 잘 안 나오는데?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죠. 조금 들죠. 그리고 이분이 723년에 금강정경을 번역하고, 723년에 번역하고, 그래서 요 세 개가 밀교 3대부. 밀교 3대부. 이렇게. 그리고 이 번역한 데가 나중에 이제 대흥선사라고, 저도 흥선사, 청룡사를 다 가봤어요. 이게 밀교의 본찰입니다, 본찰. 다 장안에 있어요, 장안에. 그리고 중국은 되게 재밌는 게, 큰 절은 대자를 다 붙여줘. 대자은사, 대천복사. 그러니까 큰 절 구분하기가 되게 좋아. 앞에 붙어 있어. 내가 큰 절이야, 이렇게. 대자. 되게 재밌어. 그리고 이 불공스님이 금강이 제자인데,
금강지 제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신라 스님 해초가 금강지 제자예요. 근데 금강지한테는 조금만 배웠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그 불공 제자가 됩니다. 이 스님 진짜 희한하지. 봐도 희한해. 이 불공 스님이 720년에 16세로 중국으로 왔대요. 이건 또 뭐야. 스리랑카 사람인데 16세에 중국으로 왔대요. 16세면 뭘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온 거 아니에요? 생짜로 온 건데 생짜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전에 양무제 때 진제 스님 이야기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중국 가면 저게 엘도라도라더라. 이런 게 인도 쪽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도 오고 야 저쪽엔 꿈에다 이쪽은 지금 보니까 고수들이 이렇게 층이 쌓였는데 저쪽은 그러니까는 미국으로 말하면 서부지 서부. 야 동부 쪽은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이게 동부 13주 이쪽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박터지고 있고 야 저쪽으로 가면 땅을 금을 거서 그냥 준대. 그리고 금이 나온대. 일종의 그런 거예요 지금. 저쪽의 대우가 굉장히 좋다더라.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지하고 선무에는 이건 인도뿐이고 이분은 스리랑카. 그러니까 소문이 스리랑카까지는 않는가 봐. 야 저쪽 연봉 세다더라. 괜찮아.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금강지 제자가 돼요. 야, 외국에서 왔는데 왜 거기서 제자가 돼? 그렇게 해서 금강지를 이어서 저 불공이라고 한 분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분은 어학도 굉장히 잘 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서 왔잖아. 16살에 왔잖아. 이해가 되시죠? 어학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쓰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어학은 머리랑 관련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어려서 일찍 경험을 했느냐가 사실은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어학이 잘 됐는가 봐요. 그래서 제자가 2,000명이에요. 와, 대단하지. 그리고 그 제자가 6명이 이제 눈깔인데 그 중에 해초 스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육철이라고 그래요. 육철. 그리고 이 해과가 이제 좀 유명해요. 그래서 이 6명 함광, 해초, 해과, 해낭, 원교, 각초가 이제 최고로 유명한 스님이라더라. 금강 스님은 저 불공금강이 16살 때 왔으니까 저분 같은 경우는 인도에 대해서 오히려 잘 몰라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금강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741년에 이제 인도로 갑니다. 남인도로 갑니다. 왜 남인도로 갔을까? 봐봐, 이 양반이 남인도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스리랑카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지도를 이렇게 보면 스리랑카가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간 거예요. 저 양반도 나란다라고 했으면 되게 웃겼을 건데. 그러면 제가 또 저 어떻게 나란다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건데 좀 솔직해. 이 양반이 내가 보기에는 좀 솔직해.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경전들을 가지고 왔대. 밀교가 이제 저렇게 되니까. 그리고 금강지는 인도를 가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해초 스님도 가거든요, 인도로. 그래서 왕오천축국전이 남는 거고. 그래서 금강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인도에 뭔가 대단한 게 있어.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가 봐. 엉간하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저거 못 갑니다. 지금 미국 유학 가는 거 이 정도 급이 아니에요. 거의 진짜 화성 갈 거니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못 온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이 과정에서 못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갈 정도의 저거를 마음에 품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불공금강 같은 경우는 좀 자기가 배를 타고 와가지고 광동 쪽으로 이게 남해안으로 배 타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아마 수마트라 섬이나 이런 쪽 지나가지고 이렇게 홍콩 쪽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광동성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당신이 한번 와봤기 때문에 견적이 나오니까 글로 간 것 같고, 그리고 해초 스님은 나중에 오대산 건원 보리사에서 돌아가신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뭐 그러려하세요. 그래서 그
이 불공금강이 오대산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금각사를 만들고 부공금강이라고 하는 하늘에 떠 있는 금각, 부공금각해서 금각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해초 스님도 그쪽으로 그러니까 오대산 중심, 오대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실 오대산이 불교 성산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오대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영향까지는 아니고 좀 오버한 거고 성지 중에 하나가 보타라카산이에요. 그 얘기도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릴 거예요. 이게 또 진기한 이야기가 있어. 그 오대산과 보타라카, 중국 보타라카산과 관련된 또 진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도 오대산 얘기가 나와요.